1957년 봄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노란 흙벽집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 보이는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반듯한 집으로 손꼽혔지요. 대문 앞에는 어머니가 심은 봉숭아가 빨갛게 피어 있었고 마당에는 항상 물기가 마르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김수지는 그 집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8살 된 아이는 깡마른 몸에 긴 머리를 양갈래로 닦고 다녔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만나는 어른들은 수진을 보며 인사를 건넸지요. 수진이 아버지는 참 훌륭하시지.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여? 성실하기로 소문났지? 수진의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의 상징이었지요. 어머니는 마을 초등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엄격하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모범 가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나? 예, 대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등을 때렸지요. 회초리가 등장한 것은 수진이 7살 때부터였습니다. 이게 다 너를 바르게 키우려는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의 8번째 생일은 4월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은 마당에 놓인 작은 미역국 그릇을 보았지요. 어머니가 끓여준 생일 미역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이 국그릇을 엎질렀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서였지요. 뜨거운 국물이 마루 위로 번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수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더 이상 훈육이라 부를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회초리는 대나무 막대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수진의 작은 몸을 향했지요. 갈비뼈 사이로 통증이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수진은 비명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긴팔 옷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4월의 따뜻한 날씨에도 긴 치마를 입었지요. 팔과 다리의 난 멍을 가려야 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덥지 않아? 아니, 괜찮아. 점심시간에도 수지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요. 몸 곳곳이 쑤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로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숙제를 빠뜨려도, 밥을 조금 흘려도, 심지어 이유 없이도 아버지의 손은 수진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모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돌렸고, 나중에는 아예 그 시간에 집을 비우기 시작했지요. 어느 저녁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나한테 이래? 어머니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그럼 안 맞는다. 그것이 어머니가 해준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지요. 노란 흙벽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아이의 영혼이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모범 가정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대문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그리고 수지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노란 흙벽집의 봉숭아는 더욱 붉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지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수진은 4학년이 되었습니다. 교실에는 새로운 짝이 배정되었지요. 이름은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수진에게 말을 걸었지요. 수진아, 같이 놀자. 나는 괜찮아. 왜? 재미있는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희와 놀고 싶었지만 집에 늦게 가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시간이 있었지요. 3시 40분까지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진의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반에서 상위권이었지요.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방문을 열고 들어올지 몰라서 수지는 항상 긴장한 채로 눈을 감았지요. 담임 선생님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요즘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집에 무슨 일 있니? 수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지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 얘기하렴.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수지는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가을이 왔습니다. 운동회가 열렸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학교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학부모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교사들과 차를 마셨지요. 수지는 운동장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게 우리 아빠 맞나? 집에서 보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인사했지요. 수진이 아버님,
따님이 참 착하더라고요. 하하. 집에서도 말 잘 듣습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웃음이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지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지는 방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수진아, 나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거실로 나갔지요.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운동회에서 왜 그렇게 처져 있었어? 죄송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뛰어노는데 너만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지요. 뺨이 얼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수지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도와줘.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겨울이 왔습니다. 수진의 몸에는 새로운 멍이 생기고 오래된 멍이 아물기를 반복했지요. 긴팔 옷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멍이 많아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반 아이들이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너 어디 다쳤어? 넘어졌어. 이렇게 많이? 수진은 재빨리 체육복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장 담근 것을 나눠주러 온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잘 있지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지요. 수지는 그 변화를 알았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될 것임을. 학교에서 반 아이들은 점점 수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지요. 친구를 사귀면 집에 놀러 오자고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안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지요. 영희만은 여전히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미안해. 나는 바빠. 맨날 바쁘네. 나랑 놀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또 나중에. 영희가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웃는 것도, 평범한 아이처럼 사는 것도 수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노란 흙벽집에는 연탄 난로가 있었지만
수진의 방은 항상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아버지가 수진의 방에는 연탄을 적게 넣었기 때문입니다. 추운 걸 견뎌야 강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진은 이불 속에서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지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지요. 수지는 그저 매일을 버텼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모레도 오늘처럼 지나가기를 바라며 봄이 다시 올 때까지 수지는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침묵은 점점 더 깊어졌고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슴 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희미한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줄 그날을 기다리며 수지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63년 봄이었지요. 새 교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긴팔이었습니다. 3월의 따뜻한 날씨에도 팔을 가려야 했습니다. 중학교는 집에서 조금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했지요. 아버지는 버스 시간표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4시 30분 버스를 타라. 5시까지 집에 도착해야 한다. 예,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지요. 새학기 첫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지요. 이름은 박선자였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박선자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다른 선생님들과 달랐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박선자 선생님은 시를 낭독했지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선생님이 수진을 지목했습니다. 저기 창가에 앉은 학생, 이름이 뭐지? 김수진입니다. 수진 학생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선생님이 기다렸지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꽃이 계속 핀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좋다고 생각했나요? 계절이 지나가도 꽃이 피면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를 지었지요. 좋은 해석입니다. 수진 학생, 그날 이후 박선자 선생님은 자주 수진을 불렀습니다. 질문을 했고 대답을 들었지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수진의 대답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남아 있을래? 수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4시 10분이었지요. 버스 시간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 교실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았지요. 요즘 어떠니? 괜찮습니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침묵했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팔이 왜 그래?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매를 내려다 보았지요. 소매 끝으로 멍이 조금 보였습니다. 재빨리 소매를 당겼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 많이 아프겠구나.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시간 늦었으니 빨리 가봐. 조심히 가고. 네. 선생님, 수지는 서둘러 교실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지요. 4시 25분이었습니다. 버스를 겨우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알았을까? 아빠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수지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진아, 예, 오늘 학교에서 늦게 왔더라. 선생님이 잠깐 남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냥 공부 관련해서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지요. 선생님한테 집안 이야기했어? 아니요.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진짜 안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안 했다잖아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지요. 아버지는 다시 수진을 보았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때는 가만 안 둬? 예, 그날 밤 수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조치를 취하면 어떡하나.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다음 날 국어 시간, 박선자 선생님은 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였지요. 수진아, 잠깐만.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탁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교실이 비었습니다. 수진아, 네. 선생님, 나는 널 믿는다. 수지는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선생님은 알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내가 준비됐을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래? 선생님은 너를 믿고 기다릴게. 선생님,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선생님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뭔가를 강요하지 않았지요. 다만 수진이 있다는 것을, 수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선생님 사무실을 찾아갔지요.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선자 선생님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앉아. 수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선생님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수진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 시간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선생님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지요. 박선자 선생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 선생, 그 집안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면사무소 공무원이야. 마을에서 신망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이를 그냥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증거가 확실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아이 몸의 멍을. 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지요. 신중하게 하게. 자칫하면 우리 학교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박선자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지요. 혼자서라도 해야 해. 그날 방과 후 선생님은 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선생님이 도와주려면 증거가 필요해. 증거요? 그래. 내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거든.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이 맞았지요.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집에 있는 거 가져올 수 있어. 아버지가 쓰시는 그런 것들? 회초리요? 그래, 그것도 좋고, 다른 것도.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았지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해볼게요. 며칠 후 수지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지요. 대나무 막대기 하나, 가죽 허리띠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때리세요. 박선자 선생님은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잘했어, 수진아.
그리고 이것 좀 봐. 선생님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당시로서는 귀한 물건이었지요. 내 몸의 상처를 사진으로 남겨야 해. 괜찮겠니? 수지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보건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팔의 멍, 등의 상처, 다리의 흔적들. 보건 선생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입을 막았지요. 이걸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네. 보건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선자 선생님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일기장 있지? 그것도 가져올 수 있어? 제 일기장요? 그래. 내가 느꼈던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일주일 후 수지는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얇은 공책이었지요.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빠가 화를 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모른 척한다. 나는 혼자다. 죽고 싶다. 하지만 무섭다. 선생님은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지요. 수진아, 이제 선생님이 내가 믿는 어른한테 연결해 줄게.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 변호사요? 그래. 무섭지 않아. 좋은 분이야. 며칠 후 대구에서 한 남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였지요. 이름은 이정수 변호사였습니다. 수진 학생이지? 네, 반갑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변호사예요. 이정수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박선자 선생님이 옆에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지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초리, 사진, 일기장. 하나하나 꼼꼼히 봤지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이요? 그래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진 학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수지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게 현실로 다가왔지요. 아빠가 더 화내지 않을까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경찰이 보호해 줄 테니까. 박선자 선생님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선생님은 내 결정을 존중할게. 수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신고할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수진 학생. 일주일 후 경찰이 노란 흑벽집에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요. 아버지는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십니까? 그런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으로 나왔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은 영장을 내보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아이를 때렸다던데. 에이, 설마. 수지는 박선자 선생님 집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상상했지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지요.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교육했을 뿐입니다. 이정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이 법정에 공개되었지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8살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지요. 피고인의 아내로서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공모자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징역 5년, 어머니에게는 징역 2년이었지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지는 박선자 선생님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선생님. 그래, 수진아. 이제 끝났어. 수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밤 수지는 박선자 선생님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안전해. 수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긴장 없이, 오랜만에 꾸는 꿈은 평화로웠지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요. 박선자 선생님의 집에서 지낸 그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족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법대에 가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박선자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선생님이 도와줄게. 수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970년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에 합격했지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수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혼자 자취하며 공부했지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 수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76년이었지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첫 명함을 받던 날 수지는 박선자 선생님께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저 변호사 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수진아.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수지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았지요. 첫 사건은 긴장되었습니다. 10살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랐습니다. 법정에서 수지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아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폭력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고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졌지요. 법정을 나오며
아이가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아. 이제 안전할 거야. 수진은 그 아이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수많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법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냈지요. 때로는 졌고 때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고향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이었지요. 노란 흙벽집이 있던 자리에 갔습니다.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놀이터가 들어서 있었지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웃음만 있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만큼은 달라졌지요.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지요.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상처의 입김을 풀어주었지요.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시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2005년 수지는 60세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지요. 은퇴식에서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수진 변호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퇴 후 수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작은 한과 가게를 열었지요. 희망의 가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게는 아담했습니다. 한과를 직접 만들어 팔았지요. 약과 육과 강정.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한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가게 벽에는 큰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널 믿는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게 중요한 말이에요. 누군가 저를 믿어줘서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한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였지요. 긴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날씨에도 어서 오세요. 아이는 한과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벽에 글씨를 보았지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 좋네요. 그렇지. 이 말이 나를 살렸단다. 아이는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뭔가 있었지요. 수진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래전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글썽였지요.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도 돼. 수지는 아이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지요. 아이는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수지는 아이와 함께 가게를 나섰습니다. 근처 아동보호센터로 향했지요.
센터 직원이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아이가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이제 안전할 거야. 널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갔지요. 수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저녁 박선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85세가 된 선생님은 여전히 건강했지요. 수진아, 잘 지내니? 네, 선생님. 잘 지내요. 가게는 어때? 좋아요. 오늘도 한 아이를 도왔어요. 그래? 역시, 넌 변하지 않는구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어주는 것의 힘을.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수진아, 자랑스럽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평생 감사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종로 거리에 불빛이 켜지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수지는 벽에 글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나는 널 믿는다. 그 말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수진처럼 아픔을 겪은 누군가에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가게 문을 닫았지요. 계단을 올라 2층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줘서서.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잠, 희망 가득한 꿈. 노란 흑벽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란 희망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꽃은 다시 필 것입니다. 희망은 끝나지 않습니다.